아가의 마인드너치 돌직구 시리즈 2탄. 돌직구 2탄의 제목을 원래는 이렇게 붙이려고 했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십니까? 썸네일에 쓴 것처럼 미국 포드 자동차의 사장인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은행과 금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바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원문에서는 내일 아침이라고 했다. 그게 그거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헨리 포드 역시 저쪽 사람들에 속한다.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편에서 다시 다루고 오늘은 은행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한마디로 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에 좀 그랬는지 산에 가서 외쳤나 보다. 암튼 꽤 유명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가 어음이라는 내용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고 또 그 어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관된 내용을 모르면 결국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물음밖에 안 나온다. 현재 지폐가 실제 돈이 아니지만 돈이라고 하자라는 의미, 즉 한마디로 가짜 돈이라는 의미의 피아트머니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점점 시큰둥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잠깐 곁길로 세자면 선진국 도시에 사는 아이랑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아이 둘을 놓고 IQ 테스트를 했다. 까만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였다. 도시 사는 아이는 당근 통통 튈 거라 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소녀는 바닥에 그냥 딱 붙을 거라 했다. 왜냐? 그 아이는 고무공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까만 돌덩이라고만 생각한 거다. 그렇다. 두 아이의 IQ 차이가 아니다. 실제 경험의 차이다. 수학에서 아니 더 쉬운 산수에서도 0,0의 좌표의 기준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계산하고 또 열심히 분석해도 이상한 답이 나온다. 기준점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기준좌표격인 현재 은행 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계속 다음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원래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사용하기로 한 화폐다. 돈과 화폐는 서로 다르다. 이 정도는 다 알 걸로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지폐에는 어음이라고 적혀 있다. 궁금하면 달러 윗부분을 보면 된다. 페더럴 리저브 노트, 즉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이라고 써 있다. 노트나 어음이나 같은 말이고 또 영어로는 IOU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는 어음이다. 어음이란 계약을 말한다.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나에게 어음을 준다. IOU, 내가 당신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 말이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넘어가 보자. 그런데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한 구조는 다음에 나오는 디파짓이라는 거다. 원래 디파짓이란 우리가 월세 보증금처럼 보증금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그 디파짓은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 잠시 조건부로 맡겨놓은 돈이란 말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쓰는 디파짓이란 용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아니 디파짓이라는 단어를 이상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 경제법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정식 회계 용어도 아니고 기업법 용어도 아닌 이상한 돌연변이식 표현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카운팅 즉 재무제표상으로 말하자면 그게 두 종류가 있다. 받을 돈이거나 원래 내 돈이라는 의미의 에셋, 그리고 남의 돈이거나 남한테 줄 돈이라는 의미의 라이어빌러티가 있다. 그렇다면 고객인 내가 예금이라는 의미로 은행에 건넨 돈은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의 항목으로 가야 하는데 원래부터 은행 자기 돈이라는 에셋이라는 바구니로 넣는다. 그게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디파짓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사실 내 돈인데 은행의 돈이 되어버리는 거다. 나는 분명히 은행에 맡긴 돈인데 은행은 그걸 빌린 돈이라 표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 손실이 나서 그 돈을 되돌려 줄 수 없어서 파산하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내가 예금을 몇 억을 하든 얼마를 예금하든 최대 5천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그 돈도 은행이 아니라 보험회사 격인 보험공사한테서 받아야 한다.
내가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둔 돈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 되어버린 거다. 친구 간이나 가족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건 조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 맡겼다고 생각하는 그 예금이 맡겨둔 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은행한테 빌려준 돈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면 내가 내 돈을 제대로 다 못 돌려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 우리가 신경 못 쓴 사이에 내가 돈이라고 생각했던 지폐가 실제 돈이 아니라 어음이었고, 은행에서 내 예금을 나에게 돌려줄 돈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나한테 빌린 돈처럼 은행에서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가 참 이상하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뭐 그럼 셈이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와서 은행이 파산하면 내가 믿고 예금이라고 은행에 맡겼던 돈을 제대로 못 찾는다는 거. 그것 또한 참 요상하고 괴상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상한 게 또 있다. 나는 대출이나 빚을 그렇게 많이 진 것 같지 않은데 왜 가계의 부채 비율이 하늘을 찔러서 경제위기가 왔고 화폐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들 말하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자. 누군가가 은행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다른 고객들한테서 예금이라고 받은 그 돈에서 대출 신청한 사람에게 줄 대출금을 꺼내주는 게 아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대출 서류에 사인을 받자마자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 가서 새로 지폐를 프린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서가 새로운 지폐를 프린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증서로 둔갑한 거다.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예금하세요 하는 전화보다 대출 받으라는 전화를 더 많이 받아왔었다. 우리가 대출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은행은 새롭게 지폐를 더 프린트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고객이 예금한 그 돈은 은행 자산이라고 이름표 붙여놓고 계속 편하게 사용한다. 그러니 금융위기가 다가왔는데도 연준에서 빚 걱정하지 말고 계속 대출 받으라는 소리를 한 거다. 그리고 거의 현금이 모자라 파산 직전인 은행도 계속해서 대출 받으라고 전화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은행업을 허락해 줄 때는 어떤 중요한 조건을 걸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면 나도 은행 사업 하겠네 싶기 때문이다. 예금은 예금대로 받고 또 대출 신청서 받아서 지폐 출력하고 또 거기에 이자 얹어서 수익도 창출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금융권에 취직하면 월급도 많이 준다. 그래서 은행업을 하는 회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급준비금이라는 법적 규정이다. 은행의 전체 예금 중에서 일정 금액은 반드시 중앙은행에 볼모로 맡겨놔야 한다. 그런데 그 지급준비율 비율이 25%, 10% 길이고 5%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바닥에 꼬꾸라졌다. 특히 작년인 2020년 3월 15일자로 0%가 된 것이다. 단 1달러도 지불준비금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게 된 거다. 이게 뭐냐 싶지 않은가? 그럼 내 예금 통장에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싶지 않은가?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이게 절대 내 은행 예금에 좋을 리가 없다. 화폐란 물물 교환을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거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다. 국민 야식인 라면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밤에 출출해서 라면을 끓이는데 내가 먹을 것 1인분을 끓였다. 동생은 분명히 라면을 안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라면을 다 끓이니까 동생도 오고 엄마도 오고 또 아빠도 와서 그 라면을 달라고 한다. 라면을 단 한 봉지 밖에 안 끓였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누군간 나이트클럽의 삐끼처럼 자꾸 라면 먹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근본이라고 기존의 기준으로 어디 이상은 안 된다는 기준도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무한정 불러 모을 수 있다. 어디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면 먹으라고 먹고 싶을 때 올라만 가면 모두 1인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동네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확인증 종이를 나눠주며 이것 받으면 라면 1인분을 먹을 수 있다고 자꾸 불러들인다. 왜냐면 사람을 더 모을수록 수당이 올라간다.
라면이 원래 한 봉지밖에 없다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확인증 주고 라면 먹으라고 올려보내면 그 사람한테 수당이 떨어진다. 아무리 그 확인증에 라면 1인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건 1인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확인증을 가방에 넣는다. 조금 있다가 출출하면 먹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다. 라면 한 봉지밖에 안 끓였다는 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확인증을 나눠주던 그 신사가 멀끔해 보였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확인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 의심만 했다. 그런데 확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라면을 먹으려고 보니 그 양이 절대 1인분이 아니다. 원래 100만 원이면 내 식구 한 달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왠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거라고만 생각한다. 사람들은 계속 꾸역꾸역 몰려들었는데 원래 라면은 1인분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경제버블이다. 누군가는 기준을 정해서 새로 규칙을 정해야 한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서로 나누던지 피 터지게 싸우던지 해야 한다. 가족한테만 준다든지 국물만 찍어 먹게 한다든지 몸과 술을 내야 한다. 이게 바로 화폐 재평가다. 버블이 터지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거의 통상 3차례 걸쳐서 화폐 재평가가 일어난다고 한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화폐에서 공을 여러 개 지우는 그런 식의 발표가 있어 왔단다. 이게 뭔 난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상한 구조로 시작된 거라 생각해보면 이렇게 버블이 안 터진다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 미국의 모든 고객들이 한마디로 동시에 뱅크런을 해서 한꺼번에 은행으로 찾아가 자기가 예금한 돈을 찾으려 하면 과연 나는 얼마나 그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자세히 계산해 본 거다. 그런데 $100를 예금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은 결국 6센트 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게 2016년 자료라고 했다. 그때는 지불준비금이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거대한 폭탄을 맞기 전인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지금의 나의 예금은 과연 안전한 걸까?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지불준비금이 2020년 3월에 제로가 되었다. 콧땡땡 난리치기 시작한 때다. 이것만 봐도 락다운이 콧땡땡이 금융권의 어떤 활동을 위해 일종의 연막 역할을 했다고 해도 제법 납득이 가는 모양새다. 또한 이것도 트통 재임 시기이다. 미국 연준의 이 결정에 대해 트통이 크게 대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트통이 군부와 함께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이나 은행의 모든 결정을 다 통제하는 데는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말을 엄청 안 듣는 아이가 있듯이 아니면 추가적인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결정이 나의 예금의 안정성에 불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지불준비금이 제로라니. 이건 한마디로 엄청난 폭탄이 터진 거라고 경제기사의 헤드라인이 달린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지나갔다. 아직도 잘 모르기도 하다. 왜냐하면 콧땡땡 사태에 묻히기도 했지만 원래부터 은행이나 금융은 어려운 거라고 겁을 잔뜩 줘놔서 마치 아무리 들여다봐도 또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을 끄고 살았다. 그럼 미국만 그럴까? 아니다. 유럽이나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0% 아니면 1%다. 한국은 7%인데 어째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큰 나라들이랑 같이 안 놀고 무슨 이유든 찜찜한 포지션이다. 금융구조가 건장해서 그나마 7%인 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다. 베네수엘라는 최고로 높은 85%다. 이걸 우리 할머니한테 보여주면 대번에 이런 소리가 나올 거다. 그걸 누구 코에다 붙이냐고 호통을 치실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돈을 맡긴다. 자신은 분명히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맡기는데 받는 쪽인 은행은 빌린 거라고 한다. 빌리는 거랑 맡기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 맡긴 건 나중에 다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빌려주는 건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내포하는 거다. 이렇게 은근슬쩍 법적 단어의 정의를 바꾼다든지 하는 건 저쪽의 전문인 것이 다시 확인되는 시점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타자마자 은행으로 간다고 한다. 꼭 필요한 공과금이나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 정도만 남기고 은행에서 현금을 다 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자꾸 바닥을 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갔는데도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린다. 잔액이 있는데 일부밖에 못 찾는다고 신랑이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심지어 본인이 본인 통장에서 5,000불을 한꺼번에 찾겠다고 하자 은행 직원이 거부하면서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을 했단다. 이게 무슨 소릴까? 결국 그 고객이 그 소리를 녹음하겠다고 하자 마침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는 믿기 힘든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예금 인출하러 간 사람한테 무슨 일 하냐, 연소득은 얼마나 되냐, 이 돈을 왜 굳이 찾으려고 하냐는 이상한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했다고 한다.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을 자기가 찾으러 간 거지 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닌데 말이다. 그만큼 은행이 뭔가 현금 흐름이 엄청 꼬였나 싶은 의구심이 안 들 수 없다. 참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많이 난다. 그렇게 찍고 또 찍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서 버블에 또 버블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피아트 머니, 즉 현재 화폐의 97%가 이렇게 빚이라고 한다. 더 고상한 말로는 크레딧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크레딧 이론이라고 부른다. 빚을 내서 지폐를 찍고 또 찍고 무한정 계속 찍어내고 있었던 거다. 경제버블과 경제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신용카드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들 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마치 내가 대출을 안 받고 살았으면 지금처럼 경제가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일종의 죄책감이 들게 한다. 누군 흥청망청 쓰려고 대출 받았겠나? 대부분 먹고 살려고 받은 거다. 뭔가 억울하면서도 또 저쪽 사람들이 심어놓은 죄책감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한 건가? 어음이라고 쓰여진 지폐를 근본이도 깨어먹고 그 지폐를 그런 식으로 무한정 프린트하라고 우리가 부추긴 건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예금한 돈 혹은 다른 사람이 예금한 돈으로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줄 알았다. 만약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지폐를 또 찍어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우리가 예금한 돈은 알아서 계속 써놓고 또 지폐를 프린트해대니까 버블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다.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며? 마치 그것이 가격을 올린 제조사나 작은 상점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간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를 마구 찍어내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 라면 끓인 건 1인분인데 마구마구 찍어서 뿌린 라면 1인분 확인증처럼 말이다. 90년 전 1온스의 골드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지금의 골드코인 1온스 살 수 있는 물건이 비슷하다. 이 말은 물건 자체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마구 찍어낸 화폐 때문에 그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다.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은행은 수천 개의 유령 계좌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지폐를 찍어내는 데 사용했고 그 일로 2016년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다고 시장에다 폭탄을 또 던졌고 그 은행만 믿고 있었던 고객들은 엄청 항의를 했지만 못 들은 것처럼 그냥 밀어붙인다. 경제버블이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참 할 말은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이 한 가지만 다시 묻고 싶다. 여러분의 예금은 과연 안전한가? 이번에 버블이 터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이면 또 다른 버블이 올 수밖에 없다. 혹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의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란다.